계기는 경제적인 구조가 아닌 관념적인 차원에서 구해지게 된다. 실제 칸트파 마르크스주의자나 사르트르 등은 실존적 도덕적 계기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를 보완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필요는 없다. 경제적 하부 구조를 광의의 넓은 의미의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파악하면 도덕적 차원을 경제 바깥에 상정할 필요는 없다. 도덕성의 계기는 교환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교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란 바로 교환 양식 D의 실현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도덕적 과정이다. 또 교환 양식 D는 원초적인 교환 양식 A 호수성의 고차원적인 회복이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희망이나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 필연적이다. 이 필연적이라는 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혁명이라는 거. 세계사의 구조로부터 명확해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는 세계 시스템 속에서 생겨난 것이지 일국만의 소산은 아니다.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 따라서 그것을 지향하는 것도 일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는 곧바로 간섭을 하거나 이를 기회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당연히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주요한 민족들이 이 부분이 중요해. 주요한 민족들이 일거에 그리고 동시에 선진국을 말하는 거지.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생산력의 보편적 발전과 그것과 결부된 세계 교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일거에 주요한 민족들이 일거에 동시에 수행하는 것.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는 파리 꼬뮌의 봉기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은 지지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재기가 불가능해지니까. 막상 그것이 일어나자 열렬히 칭찬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파리 꼬뮌은 한 도시 또는 기껏해야 프랑스 일국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종속되었다 하더라도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공포정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러시아 혁명은 그것을 실증해 보였다. 그 이후로도 세계 동시혁명은 항상 주창되었지만 세계 동시혁명 그저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동시혁명으로서만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생각을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세계 동시혁명. 세계 동시혁명이라는 신화적 비전은 지금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다중의 글로벌한 반란이라는 이미지가 그 일례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끝날 것인가는 빤히 보인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동시혁명이라는 관념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는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를 지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 이건 국가 간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 간섭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1년 이후의 사태에서 나는 글로벌한 자본과 국가의 대항운동이 품은 문제에 대해 제고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 시기 나는 다시 칸트나 헤겔에 대해 생각했다. 칸트나 헤겔. 왜냐하면 흥미롭게도 이라크 전쟁이 통상 전문 철학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칸트나 헤겔과 같은 고전 철학의 문제를 돌연 현대의 정치적 문맥에서 소생시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의 네오콘 이데올로기는 프랑스나 독일이 지지한 유엔을 칸트주의적 몽상으로서 조소했다. 칸트주의적 몽상. 그때 그들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헤겔의 관점에 서 있었다. 다른 한편 하버마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아메리카의 전쟁에 반대하며 칸트를 들고 나왔다.
나는 전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후자를 지지할 생각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다시 칸트에 대해 특히 영원 평화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후 헌법으로 전쟁의 방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획기적인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헌법이 칸트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내가 칸트를 다시 읽는 것은 그저 평화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다. 왜냐하면 칸트가 말하는 영원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부재하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국가 간 모든 적대성의 폐기, 즉 국가의 폐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칸트의 국가 연방의 구상을 평화주의로서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으려고 했다. 국가 연방의 구상. 그때 나는 칸트가 말하자면 세계 동시혁명에 대해 사고하고 있었다는 점에 생각이 미쳤다. 세계 동시혁명. 그는 루소족 시민혁명을 지지했지만 그것이 일국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타국의 간섭이나 침략이 반드시 생겨나기 때문이다. 타국의 간섭. 칸트가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국가연방을 구상한 것은 그 때문이다. 즉 그것은 전쟁의 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혁명을 세계 동시혁명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칸트의 염려대로 일국만으로 일어난 프랑스 시민혁명은 곧바로 주위의 절대 왕권 국가의 간섭을 받았고 바깥으로부터의 공포는 내부의 공포 정치로 귀결되었다. 또 바깥에 대한 혁명 방위 전쟁이 나폴레옹에 의한 유럽 정복 전쟁으로 바뀌었다. 그 한가운데에서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간행하고 국가 연방의 설립을 제창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주의적 구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칸트가 지향하는 것은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지향되는 시민혁명의 세계 동시적 실현이다. 그 최초의 스텝이 국가 연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칸트와 마르크스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재회하게 되었다. 칸트는 국가 연방이 인간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의해 그리고 그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에 의해 국가 연방이. 실제 그의 구상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통해 실현되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그것이다. 물론 그것은 불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를 넘어서는 길은 이 방향밖에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차례 소설 교환 양식론 보편 종교 소설 교환 양식론 마르크스의 헤겔 비판 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는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삼위일체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먼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방치되면 반드시 경제적 격차와 계급 대립으로 귀결된다. 방치되면. 그에 대해 네이션은 공동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하는 모순들의 해결을 요구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하는 모순들의 해결. 경제적 격차와 계급 대립. 네이션은 공동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하는 모순의 해결. 네이션은 공동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그것은 방치되면 반드시 경제적 격차와 계급 대립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국가는 과세와 재분배나 규칙들을 통해 그 과제를 해결한다. 자본도 네이션도 국가도 서로 다른 것이고 각기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서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접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어느 하나를 결여해도 성립되지 않는 보로메오의 매듭이다. 이제까지 이런 구조를 파악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해겔의 법철학 강의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해겔은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를 궁극적인 사회 형태로 보고 궁극적으로 바꾼다. 그 이상은 없다고. 역사가 멈춘다 여기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이게 문제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 따라서 해겔의 법철학 강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는 청년기에 해겔의 법철학 비판에서 지적 활동을 개시했다. 그때 그는 네이션 스테이트를 지상의 지위에 두는 해겔 체계 내 국가나 네이션은 관념적인 상부구조고 시민사회는야말로 기초적인 하부구조라고 생각했다. 상부구조고 시민사회는 하부구조.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세계사 전체에 적용시키려고 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 연구의 실마리가 된 일반적 결론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일정한 피전적 관계들, 즉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력들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생산관계들에 들어선다. 이러한 생산관계들의 총체가 사회에 경제적 기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현실의 토대가 되어 그 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또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은 이런 현실의 토대에 대응하고 있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 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들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존재가 하부구조라는 거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뒤집힌다. 이러한 변혁들을 고찰할 때 사람들은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 경제적 생산 조건들에서 일어난 물질적 변혁과 인간들이 이러한 충돌들을 의식하고 그것과 결전하는 장인, 법률, 정치, 종교, 예술 혹은 철학의 여러 형태, 간단히 말해 이데올로기의 여러 형태들을 항상 구별해야만 한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적 사회 구성체가 진보해가는 단계로서 아시아적, 고전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을 들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들은 사회적 생산 과정의 마지막 적대 형태인데 여기서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적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 조건에서 생겨나는 적대라는 의미다. 하지만 부르주아 사회의 태내에서 발전해가는 생산력은 동시에 이런 적대 관계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 사회 구성체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는 끝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이후 엥겔스 이하의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 사적 유물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네이션을 예술이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관념적인 상부구조로 보았다는 점이다.
예술이나 철학. 그것은 국가가 능동적인 주체라고 생각한 해겔을 비판하고 국가를 그저 시민사회에 의해 규정된 관념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다음과 같은 사고가 나왔다. 그것은 경제적 구조를 바꾸면 국가나 네이션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국가나 네이션의 능동적 주체성을 무시한 이런 견해는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다양한 실패를 가져다. 그것은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서 국가사회주의, 스탈린주의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는 내셔널 사회주의, 파시즘의 승리를 가져왔다. 바꿔 말해 자본주의를 초국하는 운동은 국가와 네이션을 해소하기는커녕 그것들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